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는 게 처음이라 왠지 떨리네요. 주변에 이렇게 자세히 알린 적이 없는데 익명의 힘을 빌려서 털어놔 보고자 합니다. 전 경기도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셨죠. 딱히 풍족한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은 보통의 가정이었는데 대신 저희 집 가정 내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어머니가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놓고 기다리셨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매일 아침엔 서로의 하루를 응원해 주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같이 밥 먹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크게 싸우시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가끔 사소하게 투닥거리시는 정도? 그마저도 금방 웃으시면서 풀어지셨고요. 그런 화목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나도 커서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에 좋은 엄마라고 쓴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건 직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엄마처럼 되는 게 왜 꿈이 아닌 건지. 이후 대학은 호텔 관광학과를 갔어요. 졸업할 때쯤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선배가 웨딩 업체에서 사람을 구한다며 한번 와보라고 하셨어요. 별 기대 없이 갔다가 일을 시작하고 보니 적성에 딱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선임 플래너 밑에서 보조 일을 했어요. 드레스숍 예약 잡아주고 식장 견적 정리하고 신부 동선 체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하루를 만들어주는 과정 하나하나가 설렜어요. 제가 특히 자신 있는 건 디테일을 챙기는 거였어요. 신부가 원하는 분위기를 듣고 거기에 딱 맞는 디자이너를 연결해 준다거나 촬영 소품, 부케, 색감 하나까지 신부 취향에 딱 맞춰 준비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제가 느낀 이 일의 매력이었어요. 남의 행복을 내 손으로 창조해내는 느낌이랄까요? 제 노력을 고객들이 차츰 알아주면서 저를 지정해서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주변에서 감각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한 달에 여러 건을 꾸준히 맡게 됐고 차츰 일이 쌓이면서 주말도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보람이 정말 컸어요. 내가 만든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 피곤한 게 다 녹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에 제 결혼식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래너 일을 몇 년 하다 보니까 평화롭고 안정적인 결혼식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지는 커플도 정말 많이 봤어요. 드레스 피팅까지 끝났는데 파혼하는 사람, 식장 계약금 수백만 원 날리면서 헤어지는 사람, 결혼식 이틀 전에 신랑이 잠수를 타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볼 때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이유는 거의 비슷했어요. 신랑과 신부 사이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나거나 숨긴 게 밝혀지거나 서로 다른 기대를 안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거나 이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기초가 되는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예쁜 드레스를 입어도 아무리 비싼 식장을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화려한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셈이었죠. 그런 커플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이 뭔지, 두 사람이 평생을 같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조건이 맞아서 결혼하는 건 어찌 보면 쉬운데 그 결혼을 유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단단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만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조건보다 신뢰.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해졌죠. 연봉이 얼마인지, 집이 있는지, 차가 뭔지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전혀 안 따지겠다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분명했다고 해야 하나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파혼 직전에 신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플래너님, 전 그 사람이 가진 게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 정말 존재하긴 했나 싶더라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상대방이 보여준 모습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 시간이랑 행동뿐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은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행동을 우선으로 보고 신뢰를 쌓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차라리 스펙을 보는 게 간단하지 않냐고요. 연봉이나 재산은 눈에 보이니까 비교가 쉬운데 신뢰 같은 건 너무 추상적이고 복잡한 기준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굽히지 않았어요. 조건이 다 맞았는데도 깨지는 사람들.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결국 거짓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를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간 연애를 하기 위해 소개팅도 몇 번 나갔거든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막상 대화를 해보면 결이 안 맞았어요.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 상대방 말은 건성으로 듣다가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첫 만남부터 자기 연봉이랑 차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한 번은 소개팅에서 남자가 저 이 정도 버는데 그럼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길래 커피만 마시고 나온 적도 있고요. 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안 맞는 사람이랑 굳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인드로 살았어요. 30 넘어가면서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시집은 언제 가냐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웃고 넘겼죠. 저는 전혀 조급하지 않았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하느니 혼자가 낫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제가 담당하던 고객의 결혼 준비를 돕고 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꼼꼼한 신부였거든요. 드레스 디자인부터 식장 조명의 색 온도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분이라 미팅을 자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게다가 그분이 친화력이 좋아서 미팅이 끝나면 커피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간단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처음이었죠. 그 고객이 어느 날 미팅 중에 슬쩍 말을 꺼냈어요. 플래너님,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죠. 없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이더니 이러더라고요. 제 대학교 후배 중에 괜찮은 사람 있거든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바로 거절했어요. 고객과 사적인 관계가 생기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일하는 사이에서 소개팅까지 얽히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안 좋게 끝나기라도 하면 고객의 결혼 준비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요. 정중하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매일 빠지지 않고 연락해서는 한 번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를 반복하셨어요. 아무리 사양해도 끈질기게. 그래도 계속 거절했는데 어느 날 미팅 장소에 갔더니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고객이 아예 직접 불러놓은 거였죠. 자기 대학교 후배인데 제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후배도 궁금해한다고요. 저랑 그 후배가 아무리 봐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이는데 순간 너무 당황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니 그냥 나갈 수도 없었죠. 딱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훈남형이라고 할까? 수수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과묵한 타입이라 말이 많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래서 가볍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했고 자기 자랑 같은 건 일절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웨딩 플래너라는 사실에는 멋진 일을 하시네요 라고만 하고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대신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같은 가벼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균형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날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고객이 나중에 전화해서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하셨는데 글쎄요 라고만 했어요. 그 말처럼 그냥 밍숭맹숭했어요.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말도 없었고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건가 싶어서 그냥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밥 한 번 더 먹고 싶다고요. 의외였어요. 그렇게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없었지만 저에 대해 어느 정도 궁금해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의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투였거든요. 몇 번 더 만나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직하고 약속 시간 칼같이 지키고 말한 건 꼭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비가 엄청 오는 날에 약속이 있었는데 솔직히 취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 나왔다고 하더군요. 또 한 번은 제가 고객 행사 때문에 늦은 밤까지 일하고 지쳐서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별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오늘 힘들었다는 말이었는데 다음날 퇴근해 보니 그 사람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비타민 영양제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여러 디저트를 사들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화려하지 않은데 안정감이 있는 사람. 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귀게 됐어요. 만나면서 남편의 성실함이 더 확실하게 보였어요. 자기 일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했고 퇴근 후에도 운동을 꾸준히 다니고 건축 관련 자격증 공부도 따로 하더라고요. 쉬는 날에 그냥 누워서 폰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배우고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선명해졌어요. 한 번은 남편이 설계한 건물 도면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선 하나하나의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서만 나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보였어요. 1년 넘게 사귀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싸운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의견이 다르면 대화로 풀었고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먼저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던 중 남편의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모임이라고 했어요. 남자 대여섯 명이랑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로 알고 갔는데 만나보니 그 중에 딱 한 명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있었고 모임원들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걸 보니 친한 친구는 맞는 것 같은데 남편한테 따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듯이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그 여사친을 소개하면서 이 친구가 나랑 제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야 라고 소개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오래됐다면서요. 처음 그 여사친을 봤을 땐 뭐랄까 털털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편하게 말을 붙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상식인 집에서 뭐해요? 요린 해줘요? 별거 아닌 질문인데 제가 대답하면 반응이 묘했어요. 같이 요리해요? 라고 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상식이가 그런 것도 해요? 원래 안 그랬는데 많이 발전했네. 한 번이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대화 내내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뭘 말하든 원래는 안 그랬다, 예전엔 이랬다 하면서 자기가 더 오래 안 사이라는 걸 은근히 깔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주말에 같이 청소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여사친이 상식이가 청소라니 예전엔 걸레질 한 번도 못하던 애가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자 다른 친구들은 좀 어색해하는 것처럼 굴었는데 여사친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 기분이 나빴어요. 자리에 앉은 다른 남자친구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화제를 돌리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저도 끝까지 웃는 얼굴로 있긴 했지만 내내 그 여사친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안고 있었어요. 자리가 끝나고 남편한테 곧바로 물었죠. 그 친구 좀 이상하지 않아? 나한테 말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원래 좀 그래. 근데 믿을 만한 친구야. 신경 쓰지 마. 찜찜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편 친구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믿을만 하다고 하니까 그땐 그냥 넘겼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여사친이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그게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그때는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자의 직감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을 급히 구하느라 월세로 얻었고 식은 평범하게 올렸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변함없이 성실했어요. 출근하고 저녁에 시간 맞춰 들어오고 주말엔 같이 장 보고 제가 일이 바빠서 주말에 미팅이 잡히는 날에도 불평 없이 혼자서 청소하고 빨래를 돌려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일에 더 집중했죠.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고객한테 신뢰감을 주더라고요. 플래너님도 결혼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라는 말을 종종 들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예전에는 고객의 감정을 머리로만 이해했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겪어보니까 고객의 마음을 더 잘 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이를 가지려고 남편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잡혀서 1년만 미루기로 했죠. 남편은 처음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알겠어. 당신 계획대로 하자. 당신이 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까 존중해주고 싶어. 지금 놓치면 아까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남편의 좋은 점이었죠.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억지로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모로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쉬는 날에는 항상 집에 있었고 밖으로 도는 법이 없었죠. 가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잠드는 밤이 있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꿈꿨던 평범한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소소하게 신경 쓰이는 일은 있었어요. 기다리던 웨딩 앨범이 나와서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식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페이지에서 눈이 멈춰버렸어요. 그 여사친이 다리와 어깨를 과하게 드러내는 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결혼식 하객치고는 많이 과한 차림이었죠. 남편의 옆옆 자리에 서 있는데 사진 속에서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전 그날 정신이 없어서 여사친이 온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앨범으로 보니까 확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바로 옆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따졌을 텐데 한 명 사이를 두고 서 있으니 뭐라 하기 애매하긴 했어요. 남편한테 당신 친구는 왜 그런 옷을 입고 왔냐? 라고 이야기해봤자 아이 그건 걔 자유지 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하기도 했고요. 그냥 생각하지 말자며 앨범을 덮었는데
그래도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어요. 개운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결혼한 지 반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일하다가 만난 한 고객이 파혼을 하게 된 거예요. 식장 계약 끝나고 스드메 다 예약해두고 청첩장 시안까지 나온 상태였는데 갑자기 전부 다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안 확인차 전화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이 일을 오래 하면서 파혼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없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이유를 들으니 예비 신랑의 외도 문제였어요. 정확히 외도는 아니고 외도 의심이긴 했죠. 예비 신랑은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신부는 심증이 확실하다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자체가 바람이라고 여겼대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그렇게 신뢰가 이미 깨져버린 상태에서 결혼을 밀고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계약금 수백만 원이 날아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돈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속으면서 사느니 혼자가 낫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결혼 전에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랑 똑같았거든요. 그땐 남의 일이라 쉽게 했던 말인데 정작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시 들으니까 무게가 달랐어요. 파혼 절차를 정리해 드리면서 마지막 미팅에서 그 고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플래너님, 결혼하셨죠? 만약에 의심되는 게 있으면 싹을 자르세요. 아님 남편을 자르시던가요. 저처럼은 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혼 앨범에서 봤던 여사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옆자리에 서서 여유롭게 미소 짓던 그 모습이요. 그렇지만 이내 시끄러운 생각들은 날려버렸어요. 이미 저와 결혼도 했고 남편은 매일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설마 그 여사친을 아직까지 따로 만나고 있겠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볼까 하다가도 왜 아직도 그걸 신경 써? 소리 들을 게 뻔해서 입을 다물었고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자리를 잡았어요. 파혼한 그 고객의 사연이 자꾸 제 상황에 겹쳐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일에 집중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밤에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게 싫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요. 혼자 이러지 말자고.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꾸 속으로 되뇌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온 날 저도 모르게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회식이라고 했잖아. 왜? 하길래 아니야, 그냥 하고 넘겼어요. 그 순간 제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의심이 사람을 바꾸는 거구나 싶었죠. 이후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좋은 매물이 나와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전보다 더 넓고 쾌적한 곳이었죠. 남편이 집들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남편 친구들을 불렀어요. 남편 친구들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사친도 같이 온 거예요. 뭐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남편의 오래된 친구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이번엔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했어요. 같이 밥 차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분위기가 나았어요. 여사친이 주방에 들어와서 뭐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좀 놀라기도 했고요. 전에 봤을 때랑 태도가 뭔가 달랐거든요. 이 사람도 나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건가 싶어서 살짝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이내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 쪽 대화가 들려온 거예요. 친구 하나가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너 저번 주에도 윤서랑 만났잖아. 둘이 요즘 자주 봐? 윤서는 그 여사친 이름이었거든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뭐라 얼버무렸고요.
그 뒤에 다른 친구가 끼어들면서 상식이랑 윤서는 한 달에 두세 번은 보는 것 같던데? 라고 했고 그 뒤에 여사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이랑 난 원래 자주 봐. 한 달에 5번 넘게 볼걸? 워낙 오래된 사이니까. 마치 자랑하듯이 제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과일 깎던 손이 멈춰버렸어요. 한 달에 4-5번? 남편은 저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회식이 있다, 모임이 있다 그런 말은 가끔 했지만 여사친이랑 단둘이 따로 그렇게 자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사친 입에서 원래 자주 봐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게 일상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숨긴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남편한테 곧장 물었어요. 윤서 씨랑 그렇게 자주 만난다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별거 아니어서 그랬어. 그냥 수다 떨거나 커피 마시는 거야. 별거 아닌 건데 왜 숨겼냐고 다시 물었더니 숨긴 게 아니라 말할 정도의 일이 아니어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더 기분 나빴어요. 저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계속 따로 만나는 게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나한테 숨기는 거 정말 없지? 없다니까 왜 자꾸 그래? 걔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라고. 그 말에 더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별거 아닌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한참을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 얼굴을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플래너로 일하면서 봐왔던 깨지는 커플들의 시작이 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처음엔 다들 별거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그 별거 아닌 것들이 쌓여서 결국 파혼으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걸 수도 없이 봐왔는데 정작 그게 내 일이 되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참을 수 없던 저는 남편한테 여사친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예전엔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하러 갈 때도 꼭 가져갔고요. 카톡 좀 보여줘. 윤서 씨랑 무슨 대화를 하는지 나도 좀 보자. 별거 아니니까 괜찮잖아. 그런데 남편이 처음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뭘 그런 걸 확인하냐면서요. 원래 비밀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핸드폰 비밀번호도 같이 쓰고 가끔 제가 만져도 아무 말 안 했었어요. 남편 폰으로 배달 주문해도 아무 반응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안 보여준다? 그 자체가 이미 답인 거잖아요. 닥달해서 결국 카톡을 봤어요. 보니까 그 여사친과 남편은 매일 연락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밥 먹었어?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자기 전에 잘 자. 이런 대화가 매일 빠짐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스크롤을 올려보니 몇 달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화가 이어져 있더라고요. 가령 여사친이 밤에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보냈는데 남편이 무슨 일? 괜찮아? 라고 답하고 그 뒤로 몇 시간 넘게 대화가 쉬지 않고 이어진 적도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시간에 말이에요. 남편한테 따지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걔가 사실 돌싱이거든. 이혼한 지 몇 달 안 됐어.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많아져서 그런 거야. 게다가 걔 이혼하고 혼자 PC방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 엄청 받나 봐. 시간 널널할 때가 많으니 연락도 자주 오는 거고 내가 안 받으면 서운해하더라고. 그냥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뭐든 엄청나게 불쾌했어요. 매일 다른 여자한테 밥 먹었어 라고 보내는 남편이라니.
아내인 저한테는 하지 않는 인사를 그 여자한텐 매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저한테는 다녀올게 한마디 하고 나가면서 그 여자한테는 아침 먹었어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친구 사이의 정상인가요? 카톡 내용 중에 더 신경 쓰이는 것도 있었어요. 여사친이 오늘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우울해 라고 보내면 남편이 내가 퇴근하고 들를까? 라고 답한 게 있더라고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퇴근하고 들르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대화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차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참다 못해 그 여사친과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근데 남편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건 안 돼. 20년 넘은 친구잖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왜 내가 연락을 끊어? 그거 도의적으로 맞지 않아. 제가 말하는 다른 건 다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해도 그래 당신 뜻대로 해 라고 했던 사람이 딱 여사친 문제에서만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아이 갖는 걸 미루자고 해도 수긍했고 이사할 때도 제 의견을 따랐고 집안 크고 작은 일에서 고집이란 걸 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유독 이것만은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더 어이없던 건 그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핸드폰을 또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면이 잠깐 보였는데 카톡이 켜져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연락 끊으라고 했는데도 바로 그 여사친 연락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끊겠다는 약속은 기억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연락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결혼 전 제가 세운 기준이 떠올랐어요. 숨기는 게 없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여사친한테서 제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기에 받았는데 그 여사친이었어요. 이미 처음 전화 걸 때부터 날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는 걸 전해 듣고 연락을 해온 것 같았죠. 저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요. 저 상식이 친구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상식이를 그쪽보다 훨씬 오래 알았어요. 왜 뒤늦게 만난 사람이 우리 사이를 막으려고 해요? 좀 어른처럼 행동하세요.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인 저를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를 막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이대로 두고 볼 순 없겠다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따졌어요. 당신이 뭔데 내 남편한테 매일 연락하냐고. 결혼한 사람한테 이러는 게 정상이냐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 허용되는 건 줄 아냐면서요. 제 말에도 그 여잔 끝까지 당당했어요. 자기는 성별을 떠나서 오래된 친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라면서요. 마지막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상식을 믿지 못하는 그쪽 문제예요. 저한테 화낼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분노보다 찜찜함이 더 컸어요. 그 여자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단순한 친구라서 당당한 건지 뭔가 더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친구 아내한테 전화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면 선을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결국 남편의 친구 중 한 명한테 따로 몰래 연락했어요. 집들이 때 왔던 친구였는데 그날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때 화제를 돌리려고 애썼던 사람이라 어느 정도는 눈치도 있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서 만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윤서 씨랑 상식 씨 어떤 사이예요? 그냥 단순한 친구 맞아요? 그 친구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면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한번 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상식이가 윤서를 중학교 때부터 짝사랑했어요. 고백은 못하고 계속 친구로만 지낸 건데 그걸 윤서도 알긴 해요. 알면서도 둘이 쭉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저희끼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딱히 뭐라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둔 거죠.
아이, 그거 가지고 둘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요. 미리 말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저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네요. 소름이 끼쳤어요. 짝사랑이라니. 20년 가까이 마음을 품고 지낸 사이에 그것도 여사친은 자신을 향한 마음을 알면서 곁에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남편도 소름 끼치고요. 그냥 오래된 친구라는 말 뒤에 자신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이란 말은 쏙 빼버린 거죠. 아무리 어릴 때 일이고 옛날 일이라고 해도 전 용납이 되질 않더라고요. 어쩌면 현재 진행형일지도 모른다는 직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 친구한테 몇 가지 더 물었어요. 결혼 전에도 이렇게 자주 만났냐고요. 맞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좀 뜸해지긴 했는데 결혼 이후에 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요. 여사친 쪽에서 먼저 연락을 자주 했다고도 했어요. 저희도 상식이한테 야, 결혼했으면 좀 정리해라라고 몇 번 말했어요. 근데 상식이가 그냥 친구야, 왜 다들 그래? 이러면서 안 듣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친구들까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모르는 척한 거였어요. 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돌려 말하지 않았죠. 윤서 씨가 당신 짝사랑이었다면서. 그것도 중학교 때부터. 왜 숨겼어? 남편은 식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생각이 정리된 듯 입을 열었어요.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중학교 때 잠깐 좋아했던 건 맞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정리했어. 지금은 정말 친구로 지내는 거야. 당신한테 굳이 말 안 한 건 괜히 오해할까봐 그랬던 거야. 숨기려고 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고 걔도 나한테 그런 감정 없어. 그냥 서로 편한 친구야. 정말로. 의심하지 마. 전 물었어요. 정리? 정리했다는 게 뭔데? 다른 친구들이랑은 연락 잘 안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같다는 그 여자랑은 왜 매일 연락해? 왜 한 달에 4-5번씩이나 만나? 왜 아내한테는 안 하는 인사를 그 여자한테 먼저 해?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다 내 잘못이야. 당신 말이 맞아. 라고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인 건지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잘못했다만 반복했어요. 이혼하자.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죠.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내린 초강수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수그러들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다 끊을게. 연락도 안 할게. 번호도 지울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런 일 가지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길래 막았어요. 우직하고 신이 있다고 믿었던 남편의 모습이 그 순간 끔찍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반했던 이유, 약속을 지키고 말한 걸 실행하고 숨기는 게 없어 보였던 그 모습이 전부 다 가면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각자 생활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정말 달라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왔어요. 핸드폰도 거실에 두고 다녔고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차 연락했죠.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자면서 전에 가보지 않았던 카페도 찾아가고 시장에 같이 나가서 장도 보려고 하고요. 예전에 사귈 때처럼 하려고 애쓰더라고요. 미안하다. 앞으론 잘하겠다 라는 말을 거의 매일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풀리는 듯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한 건가 싶기도 했고 이 정도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젠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본드로 붙여도 금이 보이더라고요. 겉은 붙었는데 힘을 주면 또 깨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아이를 갖기로 한 시기가 다가왔지만 전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다시 한번 미루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합쳐놨던 생활비를 분리했어요. 제 수입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 수입은 남편이 관리하고 생활비도 각자 벌이해서 알아서 쓰기로 했어요. 서로 간섭 없이 말이에요. 남편한테는 이건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야 라고 했죠. 남편은 제 의도를 알고서 그래 당신 뜻대로 하자 라고 수긍했어요. 그때부터 전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돈은 제가 지키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결혼식 땐 그렇게 행복해하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재산 문제로 크게 싸우는 걸 보면서 난 저러면 안 되겠다 했었거든요. 그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방어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생활비를 분리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편함에 남편의 보험비 미납 고지서가 꽂혀 있는 겁니다. 자기 보험비 안 냈나 봐. 고지서 왔어. 아, 깜빡했어. 바로 넣을게.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또 고지서가 왔어요. 이번엔 여러 가지 미납 고지서였어요. 깜빡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2달 연속이면 깜빡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생활비를 분리했으니 남편 사정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이 보험비 낼 돈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어요. 남편은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피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애초에 피워본 적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이상하네. 당신한테서 왜 담배 냄새가 나? 피우기 시작한 거야? 아니야. 현장에 나가면 거래처 사람들이 피우니까 옷에 밴 거야.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어요. 회사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가까운 거리라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게 더 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차를 끌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왜 차 갖고 다녀? 현장 나갈 일이 많아서 차가 있어야 편해. 차를 가져가니까 주차비도 들고 기름값도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돈이 부족한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엔 대놓고 이번 달 좀 빠듯하다면서 카드값을 좀 빌려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남편 월급도 보통 직장인보다 많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카드값을 빌리겠다고 하다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생활비를 분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리고 한 번은 남편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다가 영수증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습관적으로 주워서 봤는데 대형마트 영수증이었어요. 라면 한 박스, 과자 여러 개, 음료수, 우리 집에서 먹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물어보니까 회사 회식용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의심은 했지만 확실한 게 아니니까 다시 넘어갔어요. 일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어요. 보험비 미납, 담배 냄새, 차 출퇴근, 돈 부족, 대량 구매. 하나하나는 설명이 되는데 전부 합치면 그림이 이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의 야근이 갑자기 늘었어요. 거의 매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오곤 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쪽이 시즌에 따라 바쁜 건 사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즌이면 주말도 없이 일하니까 서로 바쁜 시기가 겹칠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죠. 그런데 한 달 내내 야근이 이어지니까 남편이 불쌍해졌어요. 얼굴도 눈에 띄게 피곤해 보이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갔거든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금이가 있어도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연차를 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럽게 싸서 회사로 응원을 가기로 했어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었거든요. 도시락을 싸면서 어쩌면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면 우리 사이가 다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그렇게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 가방을 들고 회사 건물에 도착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안 됐어요.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더라고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남편 동료를 한 명 마주쳤습니다.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도시락 가방 들고 서 있는 절 보더니 얼떨떨하게 인사를 하고는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상식 씨 찾으시는 거예요? 네, 도시락 좀 갖다 주려고요. 요즘 매일 야근이라 집밥이라도 좀 먹이고 싶어서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김상식 씨 한 달 전에 퇴사했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한 달 전에 퇴사했다니. 그럼 이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한다고 옷 입고 나간 건 뭘까? 밤마다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건 뭐였을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건물을 나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 냄새를 맡으면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이를 악물었어요. 울면 안 됐어요. 울기 전에 알아내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도 야근이었어. 미안해. 평소처럼 지친 표정을 짓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완벽한 연기였어요. 우선은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출근 차림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걸 창문으로 확인하고 미리 빌려둔 차로 따라 나갔어요. 남편이 모르는 친구, 결혼식 때도 못 왔던 옛 동창의 차였죠. 혹시라도 차를 알아볼까봐 일부러 그 친구한테 부탁한 거였어요. 남편 차를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회사 방향이라 같았어요. 매일 다니던 그 길이었죠. 그런데 회사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하는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더라고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발 다른 곳이길, 그냥 다른 현장에 가는 거기라고 빌었어요. 아직 이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나 봐요. 20분쯤 더 달리다가 한 상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건너편 도로에 차를 대고 지켜봤는데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봤어요. 그곳은 PC방이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사친이 PC방을 운영한다는 말이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여사친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몰래 올라가서 PC방 투명문 너머로 안쪽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앉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여사친이 안쪽에서 나와서 남편한테 뭔가 건네주면서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어요. 여사친이 남편 어깨에 턱을 올리고 남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누가 봐도 같이 일하는 사이가 아니라 연인 같았습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서로의 몸에 기대는 모습이 오랜 시간 그렇게 해온 사람들의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그렇게 몰래 지켜본 결과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PC방에서 일했어요. 음식 나르고 청소하고 손님 응대하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이젠 앞치마를 두르고 PC방에서 컵라면을 끓여 나르고 있었어요. 점심때는 여사친이 도시락 비슷한 걸 싸와서 둘이 카운터 뒤에 나란히 앉아 먹더라고요. 남편이 여사친한테 반찬을 집어주는 게 보였어요.
저한테 하던 거랑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남편은 옷을 다시 차려입고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했어요. 보니까 매일 이 루틴을 반복한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 척 나와서 PC방에 도착하면 앞치마로 갈아입고 저녁에 다시 출근복으로 갈아입고 집에 돌아오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을요. 맘 같아서는 현장에서 바로 따지고 싶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편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근데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래야 제대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 뒤로 친한 친구 한 명을 구해서 같이 작당하고 남편을 지켜봤어요. 둘이 번갈아가며 PC방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남편의 동선을 확인했죠. 약 열흘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친구가 너 혼자 이걸 안고 있었으면 미쳐버렸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혼자 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남편은 매일 같은 패턴이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비가 와도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어요. 성실한 건 성실했어요. 다만 그 성실함의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을 뿐이죠. 친구가 PC방 옆 편의점에서 맞은편 카페에서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사진, 여사친과 같이 나란히 앉아 밥 먹는 사진. 퇴근 후에 둘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여사친이 남편 팔짱을 끼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여사친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어요.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날들 중 몇 번은 사실 거기서 자고 온 거였어요.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보험비가 밀렸던 이유, 담배 냄새, 차를 끌고 나간 이유. 남편은 퇴사 후 수입이 없었고 여사친 PC방에서 일하면서 받는 돈으로는 보험비도 못 냈던 거예요. 차를 가져간 건 PC방이 대중교통으로 가기 애매한 곳이었기 때문이었고 담배 냄새는 PC방에서 손님들이 피우는 게 계속 배서 그랬던 거예요. 카드값이 부족했던 것도 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전 곧바로 변호사를 만났어요. 사진 자료, 퇴사 확인, 카톡 캡처 내역까지 전부 가져갔어요.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놓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정리하면서 이 증거들이 우리 결혼의 잔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가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어요. 이혼 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 여성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바로 날을 잡았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아침이었죠. 저는 남편보다 먼저 나가서 PC방 앞에 가 있었어요. 남편이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앞치마를 꺼내려는 순간 제가 차 옆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자기야, 여긴 어떻게... 저는 남편 손에 들린 앞치마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 앞치마 회사에서도 두르고 다녀? 아, 맞다. 회사는 한 달 전에 그만뒀지?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여사친이 마침 PC방에서 나왔어요. 절 보더니 곧바로 얼굴이 굳었죠. 가방에서 사진들, 퇴사 확인 자료, 카톡 캡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변호사한테 다 넘겼어. 이혼 서류는 곧 갈 거야.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 여사친이 끼어들었어요. 서진씨, 여긴 가게 앞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전 그 여자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변호사가 알아서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줄게. 제 말에 여사친이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저는 더 들을 말이 없어서 곧장 차에 탔어요. 차에 타면서 백미러로 봤는데 남편은 주차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여사친은 옆에 서서 멍하니 제 차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여사친이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배를 미친 듯이 누르더니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나랑 상식이는 원래 만날 사이였어. 끼어든 건 당신이야. 현관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신발장 위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웃집에서 문을 열고 나올 정도였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나왔는데 여사친이 그 아주머니한테까지 이 집 여자가 남의 남자를 뺏어갔다고요?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완전히 망상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뺏은 건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112에 전화했죠. 경찰이 왔을 때 여사친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경찰한테 저 여자가 불륜녀예요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불륜을 한 건 자긴데 말이에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양쪽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사친은 계속 내가 먼저 만났다, 끼어든 건 저 여자다를 반복했어요. 경찰관이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길래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으로 처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사친은 경찰차에 타면서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전 똑바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남편 측에서는 합의 이혼을 원했어요.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끝내자는 거였죠. 저는 거부했어요.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니까요. 퇴사를 숨기고 다른 여자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내한테는 회사에 다니는 척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합의를 원한다니 웃기지도 않았죠. 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명확했어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기망에 의한 혼인생활 유지까지 주장했죠. 한 달 넘게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 연기한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내를 조직적으로 속인 거였으니까요. 당연히 판결은 제 쪽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고 위자료가 인정됐죠.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든 날 손이 떨리더라고요. 안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끝이구나 하는 실감 때문이었어요. 여사친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진행했어요.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 청구한 거예요. 사진 증거가 확실했고 그 여자 측에서 반박할 자료가 없었어요. 1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왔죠. 여사친이 집에 찾아와서 난동 피운 건도 따로 처리했어요. 주거침입과 기물파손, 녹화 영상이 있었으니까 증거는 충분했어요. 여사친 쪽에서 합의 요청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합의금 받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제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웃한테까지 제가 불륜녀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죠. 여사친 PC방은 결국 폐업했다고 들었어요. 손해배상금의 소송 비용까지 감당이 안 됐던 거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퇴사한 회사에도 돌아가지 못했고 여사친 가게에서 일하던 것도 끝났고 이혼 소송에 민사 소송까지 걸린 상태로 혼자 남았겠죠. 남편이 20년 넘게 품었던 짝사랑의 결말은 이거였어요. 아내도 잃고 직장도 잃고 짝사랑이었던 여자와 풍비박산 나는 것. 남편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과거에 연연하느라 현재를 놓쳤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지금은 이혼한 지 시간이 좀 흘렀네요.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여전히 플래너로 다른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결혼을 만들어주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고객한테 드레스를 고르는 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플래너가 됐으니까요. 얼마 전에 한 고객이 플래너님이 상담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가 참 감사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한텐 도움이 되는 거구나 하고요. 이번 일로 인해 신뢰라는 건 쌓는데 몇 년이 걸리고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 위에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는 것도요. 결혼은 실패했지만 제가 세웠던 기준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준이 맞았다는 걸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확인한 셈이죠. 다음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같은 기준으로 볼 거예요. 이번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요.